것을 좋아한다고 해요. 이전에는 조금 더 혼자 노는 거에 또 포커스를 맞춰서 한다고 하면은 이제 이 시기가 되면 드디어 더 함께 노는 것을 조금 더 선호하게 되는 시기가 되겠고요. 48개월에서 60개월은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고 웃고 놀이를 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간단한 규칙이 있는 게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고 공감을 하게 되는 시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또래의 상호작용은 아동기부터 시작해서 점점 정교해진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비로소 또래 집단, 즉 정기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공동의 행동 기준과 목표를 따르면서 소속감을 공유하는 단순한 놀이 친구 이상의 집단이 또래 집단을 형성하게 되고요. 혼자 놀이에서 동일 활동을 하면서도 따로 놀다가 4세 정도가 되면은 이제 완전히 안정된 또래 집단을 형성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6세까지 또래와의 놀이는 점차 세련되고 친한 친구의 개념을 이해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로 또래 수용 유형과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무관심 아동입니다. 무관심 아동은 또래에게 선호하도 혐오하러도 지정되지 않는 아동, 좀 그냥 아무도 이제 관심을 가지지 않는 아동이 되겠고요. 그리고 또래들에게 거의 보이지 않는 것처럼 되어 있는 아동, 주로 혼자 놀고 사회적 상황에 말이 없는 아이, 그리고 놀이 상황에 개입하는 능력이 부족한 아이, 그리고 또래에 관심을 끌고 유지를 하는 능력이 부족한 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동은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애들 있잖아요. 뭐 한두 명씩 반에 그런 애들 있잖아요. 이렇게 아웃사이더라고 주로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아이들은 한쪽 구석에서 이렇게 막 만화 그리고 막 그랬던 애들 같아요. 무관심한 아동은.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거부된 아동입니다. 거부된 아동은 많은 또래가 싫어하고 좋아하는 또래들을 적다. 그리고 불평이 많고 칭얼거린다. 그리고 이유 없이 때리고 밀고 물며 언어적인 폭력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사회적 상황을 잘못 이해하고 친절한 또래 행동을 적대적인 의도로 오해하는 아이. 그리고 또래를 회피하고 혼자 놀이를 좋아하는 아이를 이제 거부된 아동이로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청소년 시기가 아니라 이제 아동 시기이기 때문에 좀 공격적이고 이제 물고 이런 아이들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유치원에서 일했을 때 보면은 항상 누구 거 뺏고 물고 이런 꼬집고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아이들 때문에 다른 애들이 쟤 너무 싫어, 쟤 때문에 학교 가기 싫어요 선생님 하는 애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공격적인 성향을 많이 보이는 아이들이 거부된 아동으로 많이 분류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인기 아동은 많은 또래들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또래들은 매우 적다. 그리고 친사회적 행동을 보이며 관용적인 특성을 보이고요. 또 놀이 상황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며 행동을 이끈다. 그리고 우호적이고 지지적이고 남을 괴롭히는 행동을 피한다. 그리고 또래의 의견을 수용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비공격적인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한다. 그리고 사회적 상황과 또래의 특성을 정확하게 읽고 갈등 해결을 위한 적절한 행동을 선택할 줄 아는 아동이 바로 인기 아동으로 분류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아동인데도 불구하고 확실히 인기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 아이가 학교에 이제 등교를 하게 되면 막 주변에 모여가지고 같이 이렇게 놀고 또 뭐 무슨 바깥놀이 시간이 되면은 그 아이를 중심으로 그 아이가 이렇게 제한한 놀이를 많이 하게 되고, 이런 아동이 확실히 어릴 때부터 이렇게 드러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또래 유형은 이렇게 무관심 아동, 거부된 아동, 그리고 인기 아동,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학교인데요. 이제 학교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지식과 문화를 전달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지식, 그리고 고차원적인 추론,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을 발달시켜주게 됩니다. 이런 한마디로 그냥 영어, 수학, 과학 이런 과목들을 가르침으로써 인지를 발달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사회에서 필요한 가치, 그리고 기준, 축적된 지식 등 비공식적인 교과 과정을 통해서 또 아이를 사회적인 영역을 발달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재능의 발견과 교육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능력 개발과 적성을
발견하고 그렇게 아이들에게 적성에 맞는 교육을 시켜준다라는 역할을 또 하게 됩니다. 글쎄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이런 교육은 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죠. 좀 일반적으로 그냥 국영수 중심의 교육을 시키고 있지만 다른 좀 교육적으로 많이 발달된 핀란드나 독일 같은 경우에서는 어릴 때부터 아이들의 적성을 발견을 해서 그거에 맞춰서 따로 이렇게 교육을 많이 시켜주는 모습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변화가 돼야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회화입니다. 다양한 배경의 사람과 만나고 또 다양한 가치와 행동을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위계적 기관에서의 적응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선생님이나 선배들한테 이렇게 위계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적응을 할 수 있나 이런 방법을 배우게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로 학교의 부가적인 책임인데요. 이제 가족의 아무래도 이제 가정 이외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곳이 학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 외에 아이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되겠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사회 변화나 사회 문제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관이 또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치료적 교육, 그리고 사회 예방 교육, 예를 들어서 아동폭력이라든지 10대 임신이라든지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10대 임신을 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미국 학교에서는 이렇게 아기 키우기 테스트를 해가지고 아기 모형 인형을 이렇게 줘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키움으로써 좀 10대 임신율을 많이 낮춘 그런 케이스가 있었죠. 그리고 마약을 사용한다든지 도덕적인 가치를 가르친다든지 그리고 아무래도 학교를 안 다니면 아이들이 좀 방황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안에 있으면 그래도 적어도 방황하지 않기 때문에 방과 후에 방황하는 행동도 막아줄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사회 변화, 예를 들어서 이혼이라든지 취업모가 증가한다든지 한부모 가정이 증가한다든지 그리고 복합 가정의 증가로 인한 아이들의 스트레스와 부적절한 양육 환경에 대한 문제 의식과 대안을 또 제공을 해주기도 해요. 저희 때만 해도 그렇게 그런 심리 치료에 대해서 학교에서 그런 심리 치료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썼던 것 같은데 요새는 되게 많이 신경을 쓴다 그래요. 그래서 학교마다 이렇게 심리를 담당해주는 그런 선생님도 있고 그런 심리 치료사도 이렇게 배치를 해놓고 이런 식으로 아이들의 심리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쓴다 그러네요.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효과적인 학교는 도대체 어떤 학교일까? 그래서 또 나와 있는데요. 학업 성취 그리고 사회적인 기술과 학습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증진시키고 학생들이 직업을 갖고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을 가르치는 기관이 가장 효과적인 학교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효과적인 학교 교육에 기여를 하는 요인은 무엇일까라고 레이노츠가 1992년에 연구를 했는데요. 첫 번째로 학업에 대한 뚜렷한 목표가 있어야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학급 관리, 학업 분위기를 조성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편안하게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시킬 수 있도록 격려를 해줘야 되고 또 인정도 해줘야 되고 또 그에 맞춰서 동기도 부여시켜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훈육이에요. 엄격한 규율 준수 및 훈육. 하지만 체벌은 안 된다. 그쵸. 근데 요새는 진짜 확실히 체벌이 많이 줄었다고 해요. 하지만 진짜 저희 때만 해도 엄청나게 체벌을 많이 했어요. 심지어 학원에서도 체벌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녔던 수학학원인데 거기에 되게 동네에서 되게 유명했던 학원이었어요. 그래서 한 강의실에 한 진짜 200명씩 이렇게 있었던 학원이에요. 200명씩 있었는데 거기가 왜 유명했냐면은 되게 항상 이렇게 강목 있잖아요. 강목을 이렇게 뿔뿔뿔 말아가지고 시험 점수가 어느 정도 이하로 떨어지면은 떨어진 점수만큼 강목으로 여자든 남자든 맞는 거예요. 손바닥을 맞거나 아니면 이렇게 뒤돌아서 엉덩이를 맞고 이게 두 가지를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맞는 건데 진짜 제가 수학이 제일 못했거든요. 그 중에서. 그래서 저도 진짜 많이 맞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효과가 있었냐?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너무 그것 때문에 무서워서 좀 많이 빠지기도 하고 근데 또 빠지잖아요. 그럼 빠진다고 또 맞아요. 그래서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더 수학이 싫어지고 더 무서워지고 해서 체벌이 그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새도 이제 체벌은 정말 이제는 정말 거의 뭐 찾아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특히나 학원 같은 데서는 아이들을 얼마나 잘해줘요. 그래서 체벌은 찾아볼 수 없고 학교에서도 이제는 체벌을 찾아볼 수가 없다. 그렇지만 엄격한 구육 및 그런 훈육을 하는 것은 중요하다. 효과적인 학교가 되기 위해서 꼭 필수적으로 갖춰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교사 간의 팀워크를 통해서 교과 과정, 목표 계획 및 학생 발전 상황을 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시켜줘야 됩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가 효과적인 학교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들이 되겠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특별한 요구를 갖고 있는 아동을 위한 학교 교육입니다. 이거는 이제 장애 아동을 위해서 이제 하는 교육인데요. 1990년 미국 장애아 교육법에 의거해서 3세부터 5세의 장애 아동들을 최소한의 제한적 환경에 배치할 것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장애 아동들이 장애 아동들 한 명 정도를 이렇게 실제 그냥 일반 아동들이 있는 그런 교육 환경에다가 한 명의 장애 아동을 이렇게 집어넣고 그대로 그냥 특수교육 커리큘럼대로 실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 아동들이 받는 그대로의 그런 교육 환경을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각 반에 한 명 정도만 특수 아동을 집어넣고 이렇게 하는 교육 환경인데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1990년도 3세부터 5세까지의 장애 아동한테만 이제 적용이 됐다면 제가 고등학교 때만 해도 이제 이게 고등학교까지 이 통합교육이 실시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는 아니었는데 저희 이제 옆 학교에서는 이렇게 한 반에 장애 아동이 있어서 똑같이 이렇게 정말 한 거의 뭐 6교시, 총 6교시가 있잖아요. 대체로 한 6교시 정도 하잖아요. 고등학교는 7, 8교시 하나요? 제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래서 뭐 7, 8교시를 한다고 하면은 한 2교시 정도만 따로 특수 교육을 받고 나머지 시간에는 뭐 밥도 같이 먹고 뭐 체육 활동도 같이 하고 미술 활동도 같이 하고 이렇게 일반 교육 환경에 같이 이렇게 배치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항상 보면 옆에 이제 공익 요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공익공무원이 항상 옆에 붙어 있기는 했었어요. 그런 식으로 하는 교육을 통합교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장애 아동들이 교육 경험을 가능한 한 전형적인 공립학교 교실에서 교육받는 학생들과 비슷하도록 보장을 해서 사회 참여에 준비시키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990년도에는 최소한의 제한적 환경을 배치할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최소한의 제한적 환경에서 최소한은 도대체 어떤 건가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첫 번째로 최대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아동들이 그들의 세계를 지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탐색하는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 최소화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생활 연령이 같은 학생들과 유사한 환경을 제공해야 된다. 그래서 학생들은 같은 나이에 다른 학생들이 하는 것을 하게 해야 하고요. 그리고 아동에게 부과된 필연적인 제한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모든 아동들이 그 나이 때 경험하는 그런 유형의 것이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세 아동들에게는 그들이 특수교육을 받든지 아니면 받지 않든지 간에 도로 위에서 노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 뭐 이런 것을 예를 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정신 연령이 같은 학생들과 유사한 환경을 제공해야 된다. 그래서 때때로 학생들 가운데는 그들의 또래 집단들이 경험하는 모든 자유를 경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신체적 장애가 있는 아동은 특별히 개조된 차에 운전법을 더 늦게 배우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리고 또한 심한 정신지체가 있는 아동은 생활 연령이 같은 또래 집단보다 정신 연령이 같은 또래 집단과 유사한 방식으로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해롭지 않은 환경. 장애 때문에 종종 야기되는 특수한 취약성은 가끔 해로운 것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 임시적인 또 제한적인 조치를 필요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때때로 장애가 있는 학생의 자유를 불필요하게 제한하는 것에 무심코 이런 정당화가 쓰여지기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통제를 받지 않은 환경.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세계를 그들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 둘 수 있는 기능 및 수단의 개발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학생들은 그들의 세계를 통제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지원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인데요. 그래서 교사들은 아동들이 그들의 세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시키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번째로는 위험하지 않은 환경. 최소 제한은 결코 불필요한 위험 상황에 아이들을 배치하는 잘못을 변명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나 위험을 줄임으로써 아동의 모험의 소중함에 대한 책임을 학생이 지게 하는 것과 또 수용할 수 있는 수준과 위험성을 깨닫게 하는 것 사이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번째로 강요적이지 않은 환경. 강요하지 말고 아동에게 교육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은 어렵긴 하지만 교사들은 각 아동의 존엄성과 인격을 존중함으로써 강요하게 되는 것을 피하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번째는 가장 존중받는 환경이 되겠고요. 최소 제한 원리의 실천에는 훌륭한 교사들의 다른 모든 활동들과 마찬가지로 학생들에 대한 존중이 언제나 포함이 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10번째로 가장 통합되어진 환경인데요. 이거는 통합이란 인간의 통합성에 대한 인식을 기초로 하여 사람들 속에서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것. 다른 사람들 속에서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 있고 또 알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1번째는 가장 정상화된 교육. 정상화는 장애가 있는 학생들이 그들의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비슷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거라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의 최소한의 제한을 두고 통합교육을 실시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5번째로는 학교 폭력인데요. 학교 폭력은 이제 사회적인 문제로 확산이 돼서 그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크게 대두하는 것이고요. 이제 이거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때, 요새는 유치원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학교 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그리고 폭행, 감금, 협박, 악취 유인, 그리고 명예훼손,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그리고 정보 통신망을 통한 온라인 폭력 정보 등에 의해 신체,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새 또 진짜 한 가지 보이는 이런 왕따가 저희 때는 없었는데 이제 카톡이 발달하면서 무슨 카톡 감옥이라고 해가지고 그 애를 초대를 해서 못 나가게 해놓고 거기에서 엄청나게 인신공격을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걔에 대해서 막 욕하고 뭐하고 근데 나가진 못하게 계속 이렇게 가둬놓고 걔에 대해서 인신공격을 엄청나게 하는 그런 이런 사이버상의 따돌림도 요새 좀 많이 이루어진다고 해요. 첫 번째로 이제 학교폭력과 제도인 관련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회문화적 영향인데요.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폭력적인 내용을 담은 매체들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 있겠고 또 음란물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행동 때문에 이런 유발 요인 때문에 음주나 아이들이 흡연을 많이 하게 된다. 그래서 저희 때만 해도 이제 TV 드라마에서 이제 담배 피는 장면 그냥 나왔잖아요. 근데 너무 이제 이게 청소년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제는 드라마에서 담배를 피는 모습을 직접적으로 피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됐죠. 이게 이런 요인 때문에 이제 담배를 피는 모습을 다 삭제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폭력 상황이 강화된다. 그리고 폭력 행사를 많이 하게 된다. 진짜 실제로 그런 한때 되게 조폭 영화가 되게 붐이 많이 일었었잖아요. 조폭만으로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많은 영화가 많이 이제 나오게 되면서 확실히 청소년들한테 영향을 많이 미쳐서 그 청소년들이 그런 조폭에 대한 좀 선망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걸 많이 갖게 됐다 그래요. 아무래도 영화 속에서는 아무리 나쁜 놈이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주민들을 도와가지고 이런 쪽으로 좀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비춰지는 영화가 많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조폭을 선망을 하게 되고 그래서 폭력적 그런 조폭 쪽으로 많이 빠지는 그런 것도 많이 있었다 그래요. 그 당시에. 그리고 두 번째로 가정 환경입니다. 가정 환경은 자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부모들이나 그리고 좀 문제 가정 그리고
자녀 학대를 하는 가정들 같은 경우에는 이 가정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뭐 가출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폭력 성향도 강화되고 폭력 행사도 하게 되고 가출도 하게 되고 그래서 가출한 아이들끼리 모여서 또 안 좋은 행동을 하게 되고 이런 유발 행동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습관 및 능력입니다. 이거는 잘못된 생활 방식이나 상황 판단의 미숙, 그리고 부정적인 자아와 그리고 낮은 도덕성, 그리고 좋지 못한 친구 관계, 그리고 약물 남용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좀 비행 성향이 강화되는 행동을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 교육에 요인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공부하는 그런 학교의 이야기, 그리고 지나친 시험 스트레스, 그리고 학교 운영 방식들 때문에 아이들이 너무 스트레스 수치가 높아지고 그리고 비행 성향이 높아지고 폭력 성향도 높아진다. 이렇게 4가지 요인 때문에 학교 폭력이 증가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학교 폭력의 최초 발생 연령이 이제 점점 어려지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학교 폭력 피해 학생 중 53.6%가 초등학교 때 최초로 학교 폭력 피해를 경험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학교 폭력 가해 학생 중 58%가 초등학교 때 최초로 학교 폭력을 가해하는 등 학교 폭력 경험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하네요. 저희 때만 해도 초등학교 때는 학교 폭력이 없었었거든요. 네, 요새는 확실히 좀 연령대가 많이 낮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저희 때만 해도 뭐 담배 피고 술 마시고 이런 애들 진짜 뭐 거의 고등학교 때나 돼야 좀 비행 행동을 하는 아이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진짜 뭐 초등학교 때는 뭐 정말 뭐 하면은 유치원생들도 심지어 하는 아이들도 있다고 하네요. 요새는 참 세상에 그렇네요. 그리고 중학생의 학교 폭력 발생 비율이 급증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 총 시민 건수 중 중학교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시민 건수 69%에 달한다고 해요. 그래서 국민신문고에 신고된 학교폭력 관련 민원도 중학생의 증가율이 초등학생의 7배, 그리고 고등학생이 2배 수준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왜 그러면 중이병이 있기 때문에 중학교 때 저도 중학생이 항상 제일 무서웠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때 이제 대학원을 가려고 이제 독서실에 다녔었거든요. 독서실에 다니는데 진짜 중학생들이 제일 무서웠어요. 중학생들이 독서실 그 옆에 골목에 이렇게 쫙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막 담배도 피는 아이들도 있고 막 이래서 걔네들 이렇게 지나갈 때 되게 무섭더라고요. 근데 고등학생보다 중학생이 더 무서웠었어요. 그런 식으로 중학생 때 좀 학교 폭력 수치가 가장 높다. 그리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분의 불분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학교 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분이 불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학교 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학생이 다시 학교 폭력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다른 학생에게 학교 폭력을 행사하는 피해와 가해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제가 경험을 했는데 중학교 때 좀 왕따를 당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왕따를 당했던 친구가 있는데 걔가 이제 집에 좀 돈이 좀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엄청 애들한테 막 뭐 음식도 사주고 뭐 맛있는 것도 사주고 뭐 옷도 사주고 엄청 베풀었어요. 엄청 베풀어가지고 이제 좀 친구들이 이제 주변에 많이 모이게 됐어요. 그렇게 되니까는 이제 정말 한 명을 지목을 해서 걔를 엄청나게 괴롭혔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결국 전학까지 갔었어요. 너무 괴롭혀서. 이렇게 진짜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이 될 수도 있고 또 가해 학생이 또 피해 학생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가해자와 피해 학생이 구분이 불분명하다. 그리고 정신적인 폭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 학교 폭력이 단순한 신체적인 폭력 중심이었다면은 최근에는 이제 강제적인 심부름, 그거 뭐 셔틀이라고 그러나요? 셔틀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그리고 사이버 폭력, 성적 모독, 그리고 언어적 정신적 폭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적 정신적 폭력은 휴대전화, 문자, SNS,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카톡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손쉽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폭력의 지속성이 확대가 됐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처음 피해를 준 학생이 단독으로 또는 친한 친구 학생들과 함께 2회 이상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폭력이 집단화 경향, 폭력 서클을 뭐 이제
형성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폭력 피해 학생 중 66.2%가 2명 이상의 가해자에게 학교폭력을 당하고 가해 학생 수가 6명 이상인 경우가 16.3%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일진이라 그러고 뭐 무슨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칠공주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학교폭력을 행사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텔레비전입니다. 텔레비전은 이제 생후 6개월에서 9개월부터 TV에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문화관광부는 이제 이건 너무 오래된 연구 결과는 2006년 국민 여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TV 시청이나 라디오 청취율이 가장 높은 순위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동 TV 시청 시간은 평일 1.6시간, 그리고 주말 4.6시간을 시청을 한다고 하고요. TV의 부정적인 영향 너무 많죠. 첫 번째로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시청자의 연령이 낮을수록 영향력이 크다. 왜냐? 자기의 자기 주체성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의 연령이 낮을수록 그만큼 영향력도 보는 족족 그냥 톡톡 빨아들이기 때문에 영향력이 크다. 그리고 TV 폭력물 시청 선호도가 이제 아무래도 영향을 많이 미쳤기 때문에 성인이 되면은 그걸 보고 그대로 따라하기 때문에 성인 때 공격성을 예언을 하게 되고요. 이는 결과적으로 범죄를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성 물감증. 이거는 TV 폭력물에 장기간 노출되면 실생활에서 폭력 자극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둔감해지고 참을성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뭐 요새 TV나 뭐 특히나 게임 같은 경우에 되게 잔인한 게임이 많잖아요. 뭐 그런 뭐 총 쏘기 게임 같은 거 하면 막 되게 잔인하게 이렇게 보이는데 너무 그런 걸 하다 보니까 그게 실제와 게임과 구분이 안 돼서 실제로 진짜 그런 게임 중독이 됐던 아이가 미국에서 총 들고 가서 이렇게 쏴주겠던 그런 사건도 있죠. 현실과 게임이 구분이 안 됐기 때문에 너무 그런데 노출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제 감정적으로 그냥 불감증이 생긴 거예요.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폭력을 묵인하고 또 허용의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폭력물 시청 시간을 줄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항상 부모의 지도하에 시청을 하면서 비판적인 평가 능력을 길러주기. 그런 폭력적인 장면을 봤다면 부모가 이제 제재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토론을 해본다든지 이런 부모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학업 성취 능력 저하에 미치는 영향인데요. 아무래도 TV의 자극적인 영상과 음향을 통한 메시지가 이제 전달이 되게 되면은 덜 자극적으로. 아무래도 TV 너무 뭐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너무 재밌고 화려하고 이런데 그런 걸 계속 노출되다 보면 그냥 이렇게 단순한 책 읽는 게 재미가 없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학교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TV는 항상 이미지를 제시를 하기 때문에 아동이 정보를 토대로 이미지를 형성하는 능력이나 이야기 구성 능력이 저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책을 읽으면서 뭐 해리포터를 보면서 이렇게 책을 읽으면은 이런 상황에는 이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상상력이 이렇게 풍부해지잖아요. 근데 그거 그냥 영어로 보게 되면은 그냥 저거구나 하고 이제 자기 상상력이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결핍이 된다. 그래서 뇌 발달이 자극이 저하가 되고 그래서 수동적 뇌 위험이 생기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좌측뇌 기능에 손상이 올 수도 있대. 좌측뇌는 언어 능력을 담당하는 기관인데 그렇기 때문에 좌측뇌가 손상이 되면서 언어 능력이 저하될 수가 있다. 이것도 옛날에 연구 결과 중에 한번 봤던 게 있는데 3세 이상의 아동이 이제 어머니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계속 그래도 교육용 비디오만 계속 틀어줬어. 뭐 영어 교육 비디오, 뭐 수학 교육 비디오 이런 거를 계속 틀어줬는데 약간 그런 영어나 수학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발달된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너무 그냥 TV만 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부모와의 상호작용이나 교사와의 상호작용이나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좀 자폐적인 성향을 보이게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언어적인 능력이 떨어지고 자폐적인 성향을 보이게 되는 아이가 있었다는 그런 연구 결과를 봤던 게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폭력 시청 시간을 잘못 들어간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런 TV를 볼 때는 항상 부모와 아이가 합의를 해서 얼마 동안만 TV를 보겠다 정해서 그것도 30분 이내라고 물론 연령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기는 하는데 아동 시기에는 적어도 30분 이하
하루에 적어도 30분 이하만 봐야 된다고 연구 결과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회적 고정관념에 미치는 영향인데요. 이거는 이제 TV를 통해서 성역할 고정관념이 생길 수가 있겠죠. 뭐 남자는 행동을 이렇게 하고 뭐 여자는 행동을 이렇게 하고. 그래서 아무래도 TV 같은 경우에서는 좀 전통적으로 성역할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역할 고정관념이 많이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소수민족에 대한 고정관념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뭐 어떤 인종은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하고 어떤 인종은 어떻게 행동을 하고 이런 식으로 소수민족에 대한 고정관념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결 방안을 옆에 이제 세서미 스트릿이라고 나와 있죠. 세서미 스트릿은 1969년에 처음으로 만들어진 아동용 교육 프로그램인데요. 이거는 이 1969년에는 미국 현지 상황 굉장히 인종차별이 심각했던 그런 사회였다고 해요. 근데 이 방송에는 처음부터 뭐 흑인도 나타나고 히스패닉도 나타나고 동양인도 나타나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다양한 인종을 등장을 시키면서 차별 없이 모든 아이들을 위한 방송임을 표방을 했고, 그래서 방송 초기에는 인종차별이 심한 저쪽 중부 지역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세서미 스트릿 방송이 금지가 되기도 했다 그래요. 그래서 무대 자체가 또 거리인 만큼 기본적으로 모든 아이들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평등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 방송은 일반 아이들뿐만 아니라 빈곤층은 물론이고 영어를 사튼 미국 이민자들의 교육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새는 이거는 그래도 완전 주인공은 뭐 흑인이나 히스패닉이나 동양인은 아니었는데 이제 그 도라라는 만화 영화 모르세요? 도라라고 이렇게 완전 남미 소녀예요. 남미 소녀가 등장하는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이제 만화 영화가 있는데 이렇게 현재는 이렇게 미국에서도 그런 중심이고 백인이 아닌 그런 남미 소녀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만화 영화도 나타날 만큼 이제 좀 소수민족에 대한 고정관념이 많이 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상업 광고로 인한 영향이 있겠고요. 부적절한 소비가 생길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영화 광고 영화 중간중간에 이렇게 잠깐 진짜 정말 사람이 인지를 못할 만큼 되게 짧은 시간에 광고를 살짝 집어넣었다고요. 코카콜라 이미지를 영화 중간에 갑자기 살짝, 그러니까 사람은 인지를 못해요. 근데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 영화를 보고 나면 코카콜라가 보고 싶어 이렇게 생각이 들도록 살짝 진짜 인지를 못할 정도로 되게 짧은 시간에 광고를 집어넣어서 좀 이렇게 부적절한 소비관을 형성하는 그런 시기도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기타가 있는데요. 이거는 주변 세계나 사물과의 상호작용을 제한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신체 활동이 감소되고, 그리고 신체 운동, 기능 발달도 방해가 되고요. 그리고 수면 부족, 두려움과 공포심을 유발하고 편향된 식습관 쫓아내고요. 아무래도 TV를 보게 되면 이렇게 쇼파나 뭐 이런 데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보게 되죠. 그리고 또 이제 재밌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밤새도록 저도 한번 그 나의 아저씨인가요? 그게 너무 재밌어서 거의 하루 만에 다 그거를 다들 몰아가지고 그러면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이런 경우도 있죠. 그리고 여섯 번째로 비디오 증후군, 1.5 증후군이 있습니다. 이거는 비디오 증후군은 유아가 텔레비전이나 비디오의 일방적인 시각적 자극과 기여화된 메시지의 과다 노출이 지속이 될 경우에 혼자 지내려고 하는 유사자폐증, 제가 아까 연구 결과 말씀드렸죠. 유사자폐증, 그리고 말을 못하거나 텔레비전 비디오 소리만 따라 말하는 언어 발달 장애, 그리고 사회성 결핍 등 경향을 나타내는 증세를 비디오 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로 1.5 증후군, 거북목 증후군은 컴퓨터 모니터나 텔레비전 화면 앞에서 뒤틀린 자세, 구부정한 자세나 목을 뺀 상태로 오랜 시간 보냄으로써 이러한 변형된 자세가 목 근육이나 뼈에 스트레스를 주고 이것이 장기화되면서 근육과 인대 손상은 물론 목뼈 구조에도 이상을 가져오는 불량 자세의 고착화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뭐 꼭 TV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요새 이제 사무직 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찾아볼 수가 있죠. 제 친구들 중에는 뭐 그런 회계사 하는 친구들 보면 진짜 이렇게 1.5 거북목 있는 친구들 되게 많더라고요. 이렇게 좀 컴퓨터나 TV 앞에서 오랜 시간 보내게 된다면 이렇게 좀 쭉 빼는 이렇게 보급기처럼 정말 몸이 세서 제가 그 친구한테 막
유튜브로 거북목 뭐 없애기 이런 거 뭐 보내주고 그랬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다면 반대로 이 TV가 이렇게 부정적인 영향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육적인 도구로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로 교육적 TV와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 협동 나누기와 돕기 등의 친사회적 행동을 보이도록 설계된 프로그램.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서미 스트리트나 미스터 로저스 네이버후드도 있고요. 뽀뽀뽀 많이 보면서 잘했어요. 저는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이 따라하면서 뭐 친사회적 행동도 보이고 또 돕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이런 교육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게 됐고요. 그렇지만 이런 친사회적인 프로그램의 단순한 시청은 효과가 떨어진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성인이 프로그램에서 학습된 내용을 직접 해보도록 격려하고 유도해야 된다고 해요. 그냥 본다고 해서만 습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해봐야지만 습득이 된다. 그래서 옆에서 성인이 이런 프로그램을 봤을 때 그거를 바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격려해주고 유도해주도록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인지 발달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3세부터 5세의 아동 대상의 교육 프로그램, 숫자나 글자 인지, 변별 및 사물의 수색이, 그리고 순서 배역과 분류하기, 간단한 문제 해결 등의 중요 인지 기술을 다룬. 그리고 특히 문화 경제적으로 좀 낙후된 환경에 있는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까 똑같듯이 이렇게 그냥 보기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직접 해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너무 단기간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사자폐 상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성인의 지도하에 뭐 하루에 얼마 정도의 시청만 해야 되고 한 후에는 뭐 부모와 뭐 교사와 친구와 이렇게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지도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컴퓨터와 인터넷입니다. 일방적 전달 체계인 텔레비전, 비디오와는 달리 어느 정도의 매체 간 상호작용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이게 뭐 채팅 기능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요. 그리고 수동형 인간 형성의 문제가 완화되고 그 학습 보조 매체로서의 유용성이 증대가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장기간 사용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되겠죠. 부모나 교육에 적절한 개입이 없는 상황에서 사용이 가질 수 없는 문제점 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사용 유아 연령은 점점 낮아지고 그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6년 정보와 실제 조사를 하면은 3세부터 5세의 인터넷 사용 비율이 50.3%라고 해서 제가 이거 너무 옛날 거라서 제가 최근에 연구 결과를 가져봤는데요. 어린이의 5명 중에 1명이 스마트폰에 중독이 된다고 해요. 하루에 적어도 4시간 이상은 사용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조사 결과를 보면 2017년 유아동 3세부터 9세의 19.1%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저희 조카가 이제 5살인데 벌써 이제 스마트폰이 있어요. 왜냐? 정말 모든 아이들이, 한국에 있는 모든 아이들은 그 나이대가 되면 다 있대요. 그래서 이제 또 한국 부모님들은 얘가 있으면 나도 있어야 돼. 약간 좀 그런 게 있잖아. 그래서 5살만 돼도 스마트폰이 다 있대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조금 좋긴 해요. 왜냐면 이제 조카가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이제 막 카톡도 보내고 전화도 많이 하고 해서 좋긴 좋은데 교육상으로는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래서 확실히 진짜 이런 인터넷 사용 비율이 점점 내려가고 있다. 저희 때는 상상도 못했죠. 제가 처음에 인터넷 시작했던 그 다음에 한 개인 그거 만들었던 게 중학생 때였고 중학생인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근데 그랬던 거에 생각하면은 진짜 지금 엄청나게 많이 발달을 했죠. 그때는 진짜 컴퓨터 이메일도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이 쬐끄만한 셀폰에 모든 게 다 들어가고 이렇게 미국에서 한국에서 의사소통도 가능하고